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입니다. 운유지음, 임진실 사진, 그리고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은유님은 글 쓰는 사람이고 글쓰기 에세이집,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산문집,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다가오는 말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인터뷰집, 폭력과 존엄 사이, 책 만들고 알리는 사람들 인터뷰집, 출판하는 마음,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인물 인터뷰집, 크게 그린 사람 등을 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유님의 글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김동준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책 표지 보이시죠? 이건 고등학교 때 김동준님의 실제 노트를 책 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김동준님 얘기부터 또 2부 김동준들, 그러니까 여러 실습을 나갔다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들어가며 부분이 정말 울림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며 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하게 질주하는 청년들을 보기라도 할 땐 그들이 곧 죽을까봐 불안했다. 툭 치면 세상 밖으로 내쳐지는 간당간당한 생에 대해, 그런 삶을 낳는 세상에 대해 가진 생각이 밀려오곤 했다. 피자를 시켰더니 같은 반 아이가 배달을 왔다더라는 얘기는 몇 번쯤 들어본 레퍼토리다. 제 몸 써서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의 귀함을 설파하는 미담이 아니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혹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걸 복으로 알라는 식의 괴담처럼 학부모들 사이에 유통된다. 한 아이의 삶을 부분 탈취하여 훈육과 통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천박하지만, 그런 무지막지한 경고가 극단적 현실로 드러나는 세상은 더없이 참담하다. 저렇게 된다고 어른들이 떠드는 동안 정말로 한 아이가 죽었다. 알지 못하는 아이의 또 다른 죽음을 전해들은 것도 그 즈음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해인 2014년 초봄, 회사에 다니는 한 친구는 어느 시사주간지에 실린 사건을 내게 들려주었다. 당시 고3이었던 CJ제일제당 현장 실습생 김동준은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했다. 그는 전날 밤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난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그냥 그만두고 나와도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게 힘든 거다고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구는 아이의 유언도 마음 아프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고 했다. 역시나 힘들게 살았을 그 어머니는 당신이 사는 이유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 사는 법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은 친구가 기다리던 구원의 메시지였을까? 꼭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친구는 4년간 밤낮 없이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로부터 3년 후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통해 삶을 숙고하는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왔을 때 나는 오래된 숙제를 풀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특성하고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작가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하며, 특히 동시대의 문제를 폭로하고 경고해야 한다. 도레스 레싱의 말을 실었습니다. 봄에 태어나 겨울에 떠나간 아이 김동준 군 3주기가 지난 2017년 봄 무렵이었다. 동준 군 어머니 강석경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긴 편지를 띄었다. 어느 짧고 힘든 생을 보낸 청소년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책을 쓰고 싶다고 했다. 다행히 답장이 왔고 약속을 잡았다. 평택역 앞 화사하고 보드라운 스카프를 두른 한 여인이 나를 알아보고 손짓했다. 밝은 표정의 첫 인상에 내심 놀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비감 어린 모습을 상상했던 걸까. 우리는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나는 또 당황했다. 쨍한 하늘에서 느닷없이 빗방울이 떨어지듯 그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웃음의 표면 아래 눌러둔 눈물은 눈꺼풀 한번 깜빡이는 자극에도 시이 넘쳤다. 강석경 씨는 외동인 동준이를 극진히 돌보았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게 바쁜이었기에 밥상에 정성을 다했다. 못하는 요리가 없는 엄마를 아이도 자랑스러워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었다. 아이 혼자 심심할까봐 게임도 같이 했다. 그런데 아이가 특성화고에 다녔다는 것, 자살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로 사람들은 간편하게 시나리오를 썼다.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며 어둡고 심약한 아이였을 것이라는 말들을 무심히 해댔다. 푸릇한 나이에 왜 죽어야만 했나 질문하지 않고 이래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편견은 대개의 편견이 그러하듯 잘 모름에서 생겨나고 편견은 접촉 없음으로 강화된다. 어느 30대 남성은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은 살면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한 명도 만나본 적 없다고 했다. 그와 마주보고 있던 나는 여상을 졸업했다. 그가 말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바로 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은 전부 대졸자이고 특히 글 쓰는 일에 종사하면 대학을 나왔으리라 간주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거리에서 장애인을 못 봤다면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서 그렇듯이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못 봤다면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해도 들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듯 특성화고 학생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맥락에 따라 자연스레 비가시화된다. 모든 청소년인 학교에 다니고 학생이란 곧 전부 수능을 치는 예비 수험생으로 여기는 시기다. 비진학, 탈학교, 아이들은 배제되고 특성화 아이들은 고려되지 못한다. 게다가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 실습생의 죽음 같은 기사를 통해서만 불우한 존재로 납작하게 재현된다. 매스컴에 의해 반복적으로 호명되면서 그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은 그들 삶의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원래 불우했으니 계속 불우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저지르는 무지와 무관심은 이렇게 폭력의 구조를 공고히 한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생이라는 분류코드의 구성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우리 공동체에서 진지하게 시도되지 못했다.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현장 실습생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죽는 순간 비운의 현장 실습생으로 박제되고 만다. 그뿐인가 죽어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목은 문무양으로 불려 나오기 바쁘다. 현장 실습생 김군 혹은 이군이 아니라 오롯한 존재, 저마다 고유한 관계 속에서 경험과 기억을 쌓아갔던 복잡하고 다채로운 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다. 이 아이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물음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가를 묻는 과정에서만 조금씩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가장 약한 자를 독살시킨다. 얘들아, 너무 착해도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적당히 싸가지도 부리고 개기기도 해야지. 묵묵하게 일만 하면 호구로 보고 갈구기만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때리거나 건드리면 너는 더 때려라. 이게 팩트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세상이 그래 더 강해져라. 제 아무리 자기를 지키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훼손되는 느낌은 안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막 벗어났을 때 느끼는 뿌리 뽑힘의 상태. 그 최초의 충격이 존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사고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산업자본주의의 발흥 이후 유럽의 아동 노동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는 그가 좋은 학생이건 나쁜 학생이건 간에 그 존재를 인정받은 인간이며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신장시키려 애쓰고 그의 양식에 호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단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 부속품 이하로 전락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 시기에 내적인 현기증을 동반하면서 자신의 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시몬 베유의 노동일기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곤충으로 변하는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처럼 일순간 인간에서 기계 부속품으로 배치되는 상황, 존중을 받기보다 복종을 강요당하는 인격 제거의 상태에 놓일 때 한 아이가 느끼는 혼란은 클 것이다. 현장 실습생 동중군은 일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담임이 일터의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바꿀 수도 그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음을 아이는 간파했다. 아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또 어느 누구도 괴롭힐 힘을 갖지 못한 사람, 출구를 찾지 못한 그 아이의 고통은 자기 안에 그대로 남아 그를 독살시켰다. 시몬 베유 중력과 은총 중. 그렇게 19살 김동준 군은 폭력적인 사회와 가정의 희생자가 되었다. 학습도 실습도 아닌 죽음의 노동에 몰리다. 일이란 특권 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주려고 현재 생산체계에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활동이다. 윌리엄 모리스. 동중군 어머니를 처음 만난 그해 2017년 11월 19일 제주 지역 생수공장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적재 프레스에 몸이 끼어 숨졌다. 민호 군은 고3 재학 중인 7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현장 실습을 나갔다. 업무를 배운 건 단 5일이다. 인수인계 후 전임자가 퇴사하고 민호 군이 생수 포장 적재, 운송 등을 일명 기계 오퍼레이션 업무를 거의 도맡았다. 잦은 기계 고장으로 갈비뼈, 타박상 등 부상을 2차례나 입었지만 업체는 노후된 설비를 고쳐주지 않았다. 현장 실습 시 작성하는 표준협약서 제4조는 사업주의 의무로 현장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 실습생의 현장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을 들고 있다. 이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호 군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렇게 어른들의 방관 속에 사고를 당한 민호 군은 열흘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같은 해 1월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 해지방어팀 일명 욕바지 부서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수연 양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고 연이어 여수지역 일반계고에 다니던 정군이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군 사건의 주인공도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한 터였다. 비슷한 시기에 성남지역 외식업체 요리부서에서 일했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동균 군이 현장 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 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했던 동균 군은 3주 동안 병원을 4번 방문해서 화상치료를 받았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 김군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05년 여수 지역의 현장 실습생이 안전장비 없이 엘리베이터를 정비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그 이전에는 현장 실습생이란 이름조차 얻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1988년 7월 2일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명 군이 수은 중독으로 숨졌을 때 그의 나이 고작 15살이었다. 지하철을 고치다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뷔페 음식점에서 수프를 끓이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생수를 포장 운반하다가 햄을 만들다가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모든 일상 영역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흩어진 사고의 기록을 모아놓으면 공통의 문제점이 보인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반 적응 시스템이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 조직의 최약자인 그들에게 할당됐다는 것.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공적으로 문제 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받기보다 이런저런 거 조심하라는 식으로 말 몇 마디를 듣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고 욕설과 명령 등 비인간적인 대우에 노출됐다. 노동에 단련되지 못한 서툰 몸으로 야근까지 감당했다. 학습도 실습도 아닌 중노동의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자기 구제로서 죽음을 택했다. 아이를 뺀 세상은 지옥이다. 영화 걸어도에서 기키기리는 아들의 묘를 찾아 이렇게 말한다. 자식 묘를 찾는 것처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동중군 어머니 강석경 씨도 자식의 묘를 등지고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애보다 먼저 집에 있던 가스레인지 냉장고 다 그대로 있는데 지만 없어. 김동준 군의 유해는 양촌에 있는 외할아버지 산소에 뿌려졌다. 어디다가 무얼 해놓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는 이상했다. 동준군이 2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산소는 명절이나 기일 때마다 아이랑 들렀던 친숙하고 안전한 장소다. 할아버지 품에 있으면 아이가 덜 외로울까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민호 군은 제주의 한 추모공원 납골당에 잠들어 있다. 엄마 박정숙 씨는 납골당에 있는 아이의 증명사진에 대고 거기서는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라고 했다. 그게 뭐라고 못 먹게 했을까? 한숨을 내쉬었다. 없는 살림에도 좋은 음식만 골라 먹이려던 세월이 허탈하다. 아빠 이상영 씨도 당부했다. 거기서는 착하게만 살지 말아라. 아이를 뺀 세상은 지옥이다. 무심한 햇살 한 줄기조차 마음을 짓누른다. 민호군 아버지도 동준군 어머니도 따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햇빛을 보는 게 미안해서 커튼을 닫고 있다는 말을 똑같이 했다. 동준군 어머니는 아이가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간직했다고 했다.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아이의 몸의 흔적이라서다. 그건 세월호에서 희생된 전수영 교사의 어머니 최승란 씨가 쓴 책 4월이구나 수영화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방을 쓸다가 딸의 머리카락이 나와서 모두 모아두었다고 했다. 아이 몸을 만지지 못하는 슬픔이란 본디 남이 짐작할 수도 없고 그저 들을 수만 있음을 나는 이번에도 절감했다. 강석경 씨의 인터뷰 중 슬픔에 처한 사람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공부였다. 슬픔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슬픔의 일부. 롬 마라스코, 브라이언 셔프, 슬픔의 위안 중에서 슬픔의 일부라는 말뜻이 무엇인지 그는 긴 시간 할애해 들려주었다. 자식을 잃고 매일 돌아오는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내기까지, 새끼 식사를 차리고 세상에 복귀하기까지, 사람들이 모여 너나 없이 자식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보려고 했다. 자식 얘기를 피했고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그건 배려가 아닌 배제였다. 그는 자기 앞에서 아무도 자식 얘기를 하지 말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식을 키우는 희로애락을 말하는 것처럼 자식을 그리워하는 희로애락도 공평하게 말할 수 있기를, 느닷없는 눈물도 대화의 일부로 예사롭게 받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기쁨을 말하듯이 슬픔도 심상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눈물도 일종의 말이라는 그의 요청은 이 슬픔의 시대에 공동체가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 아닐까. 기쁨을 나누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사는데 무리가 없지만 슬픔을 나누는 일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강석경 씨를 만나면서 알았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이 고결하다는 믿음이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버트런드 러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기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힘들면 회사는 가지 않아도 된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지만 꼭 명심하라고 다른 동준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붙잡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죄를 지어야만 잘못이 아니라 선함을 행하지 않음이 잘못이다. 유가족들이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해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가해자로 만든 위치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후지 다케시 무명의 말들 중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들어가며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 앞부분은 이렇게 처참하게 실습을 하다 사회초년생들이 죽어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심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9명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작은 역사는 큰 역사가 된다라는 글을 바탕으로 현장 실습생 김동준 군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다른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이런 병렬식 이야기 구조에서 독자는 사회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만족하기 쉬우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사회 구조 운운하며 비판의 포즈를 취하게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김동준 군을 중심으로 엮었다. 엄마 강석경 씨는 동준군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2부는 김동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이민호 군 아버지 이상영 씨는 현장 실습생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를 짚었다. 특성화고 교사 장윤호 씨는 공고에서만 20년을 몸담았고 노동인권 강사로도 활동한다. 특성화고에서 만난 아이들, 취업 사정 등 복잡하게 얽힌 현장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특성화고 재학생 이면지 씨는 특성화고 진학 이후 학교 생활과 취업 이후 계획을 이야기했다. 졸업생 서동현 씨는 고2 때부터 현장 실습을 했던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또 다른 졸업생 이은하 씨는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지역의 여상에 다니는 학생의 위치에서 바라본 취업의 세계와 조직에 참여하게 된 계기,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반적 상황 등을 들려주었다. 그 겹겹의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은 살면서 만나본 적 없는 존재, 잘 알지 못하는 아이인 특성화고 학생이자 현장 실습생을 피가 돌고 영혼이 깃든 온전한 존재로 만나고 그들과 자기 삶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3부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는 그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2부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도 괜찮아 덧붙여 부분, 아파도 괜찮아요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석경, 김동준의 어머니, 김경희 노무사, 박정숙, 이민호 어머니, 이상영, 이민호 아버지가 참가한 내용인데요. 대화 형식으로 덧붙여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 강석경 씨, 김동준 어머니입니다. 저는 좀 많이 회복됐는데 밥을 먹고 있는 게 죄인이고 아침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저 햇살을 내가 보고 있는 게. 그래서 하루 종일 창문이랑 문을 닫아요. 그전에는 화난 게 좋아서 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바람이 와서 볼을 스치면 그 바람에 동준이가 온 것 같고 막 빠져서 저도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박정숙 이민호 어머니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면 저거 민호가 나한테 왔나 보다. 모든 걸 다 민호에 연결시켜서 혼자 망상에 빠지는 거지. 강석경 동준 어머님, 풀에도 있고 하늘을 보면 생각나고 제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보내보고 했는데 또 자식이 갔을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먼저 가셨어도 생각은 나죠. 이맘때 되면 생각이 나고 아버님이 호떡을 좋아하셨는데 겨울에 호떡만 보면 퇴근할 때 그걸 사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서 아버지 잘 있죠. 그러긴 하는데 자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달라, 완전 달라. 이상형 이민호 아버지입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 형제가 저 세상에 가면 땅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머리와 가슴에 그냥 딱 웅크리고 있어요. 우리의 아플 권리. 동준이 어머니입니다. 동준이 일주기 때 저희도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기사 내주신 기자분들도 계시고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돕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저희 애 아빠가 아무런 행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장례식장에서 대적하는 것도 못하게 하던 형편이라 가족이랑 동준이 친구들하고 동준이 있는 산에서 우리끼리 하고 말았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같이 하는 것 보니까 부러우면서도 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그지 같은 세상, 개떡 같은 세상이라도 살아내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새끼 잡아간 세상이고 사회 구조가 이렇지만요. 여기서 무너져 우리가 죽는다고 한들 당장 그게 매스컴에 뜨면 안 됐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세요. 댓글 몇 개 달리고 넘어갈 거예요. 결론은 우리 동준이도 민호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날 울고 계신 것보다는 자기가 없더라도 가끔 기억해주고 좀 아프더라도 씩씩하게 이 세상과 싸워서 아니야 따지고 보면 싸울 것도 아니야 세상 속에서 살아내주길 바랄 거예요. 자기가 못 살고 간 것까지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엄마 얼른 일어나 밥 먹고 평상시처럼 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민호 군의 아버지 말입니다. 현장 실습 나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애들한테 노동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습생이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이들이 선을 그을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최소한 한 달은 노동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보내면 좋겠어요. 김경희 노무사의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점검을 해도 사장이 수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장고장은 무시하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진짜 사장을 구속시켜야 해요. 내가 감방 안 가려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걸 알도록요. 그런데 다 안 되고 있죠. 민호군 어머니의 말입니다. 내가 이민호 밥 먹고 가야지, 밥 먹고 자야지, 말 안 들으면 이민 보낸다 하고 엉덩이 때려가면서 깨워 식탁 앉혀서 밥 먹여. 애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하고 있지. 졸리다며 빨리 자 이렇게 했던 게 귀에 윙윙거리고 다 떠오르고 하니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눈만 감으면. 이민호 아버님입니다. 그 순간 나를 얼마나 찾았을까.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무거운 쇳덩어리에 가슴이 다 눌려서 시퍼렇게 목 뒤도 그렇고 진정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어야 해. 이상하다 느끼면 하나씩 먹어야 돼. 뛰기 시작하면 쓰러진다는 거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길바닥에 그냥 가만히 누우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닥에서 땅을 치고 울었다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어봐 주는 거야. 괜찮으시냐고. 동준 어머니 말이고 이민호 아버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마터면 내 엄마를 내가 보낼 뻔했어. 보내놓고 난 어떻게 살아요? 난 못 살아. 지금은 진짜 그래. 마음은 이번 일 민호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너무 힘든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서로 좋던 기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이민호 아버님입니다. 없는 사람은 나쁜 짓을 잘 못해요. 음주운전만 해도 그래요. 자칫하면 밥숟가락 놓거든. 그런데 있는 놈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 벌금 물고 말지. 그래서야 난 이런 세상이 싫은 거야. 내 새끼 잡아간 세상이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가 씩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주길 애도 바랄 거예요. 아플 권리가 있어요. 20년 키우던 자식인데 이것도 안 아프면 민호가 서운하지. 나 민호 엄마니까 이 정도는 아파도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한테 말해요. 아파도 괜찮아. 이 짧은 시간에 이 책 한 권 내용을 그 아픔을 또 그 슬픔을 다 담진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여린이들을 섬세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요 부분을 읽겠습니다. 동준군의 경우는 일상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현장 실습생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난치고 게임하던 어린 친구들인데 특별한 교육이나 문화를 배우는 과정 없이 지금과는 다른 질서 속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요. 그 질서는 유연하거나 부드럽고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현장 실습생 아이들에게 허용되는 게 이전과 달라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매일 느끼지만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질서고 위계적인 상황이에요. 군대 문화같이 선후배 사이에 일상적 계급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을 테고 동준군은 현장 실습생으로서 약자였어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여린 사람들을 존중하고 여린 것들을 섬세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고인의 죽음을 두고 여린 친구가 몇 대 맞더니 심약하게 죽었다. 누군 입술 터지면서 그냥 다니고 인생이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알고 다니는데 이런 해석이 나와요.
우리가 섬세함을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일상이 폭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중학교 때 칠판 지우개로 칠판 앞에서 장난쳤다고 선생님이 제 친구랑 제 얼굴을 주먹으로 심하게 때렸어요. 저는 얼굴에 심한 충격을 느꼈지만 다음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친구는 뺨 전체가 골마서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다가와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왜 칠판 지우개 갖고 앞에서 노느냐고. 그때는 그런 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폭력 안에 놓여 있어요. 일상적인 폭력이 수많은 종류로 뻗어 있어서 온갖 죽음으로 발현되고 외로움으로 발현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 중 하나예요. 이 책에 소개된 김기배 노무사의 인터뷰인데요. 인터뷰 마치고 메일을 은유님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작가님에게. 은유 선생님께 좀 전에 제가 맡은 해고 사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한 노동자가 해고되어 제게 위임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회사를 대리하는 노무사는 약 7, 8년 전쯤에 제가 예전 법인에 있을 때 수습 노무사로 가르친 친구입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혹시 누가 알 수 있겠냐? 언제인가 서로 적이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만날지. 그러니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배워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로 보냈더니 그 친구가 해고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중요한 증거를 조작해서 위증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제출했더군요. 그 서류를 회사에서 조작해서 다만 건네주었는지 아니면 그 친구도 직접 가담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서술 방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또 제 경험에 비추어 왠지 그 친구도 가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정은 없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직접 가르쳤던 노무사가 나를 상대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그에게 연락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크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화가 나지 않더군요. 살아오면서 세상의 거침을 어느 정도 알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 저로서는 화조차 나지 않더군요. 담담한 마음으로 서류 조작과 위증을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은 저와 같이 무감각해진 사람들과 그와 같이 단지 세상에서 생존하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책을 기대하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양심을 끌어올려 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소개뿐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의 소개뿐만 아니라 꼭 이 책을 함께 읽기를 권하면서 책 함께 읽기 쉬운 번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